맨 뒷줄에 저 이정희 팀장님, 박주영 팀장님 그쪽 라인 한 줄만 일어서 주셔가지고 맨 앞으로 좀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현명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뛰지 마시고, 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앞으로 뒷자리는 빼세요. 뒷자리는 빼시고. 청장님께서 급한 업무가 하나 잠깐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약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쓸데없는 함께 가자. 어디? 에메랄드 시티로. 진짜? 나 항상 에메랄드 시티가 보고 싶었어. 내가 먼저 시작하고 있을까? 아이씨. 앞에 쓸데없는 말 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능력개발팀장 이성미입니다. 오늘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먼저 매너 모드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에 힘드셨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랑천 산책길에 보니까 벌써 산수유 개나리들이 꽃망울이 올라왔더라고요. 청장님 오시. 다시. 네. 예. 계절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계절만 빠르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소비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연구원 한 분을 모셔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쁜 업무에도 오늘 특강에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트렌드 코리아 2021 공동 저자 초청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간만에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선출직이라 확실히 마이크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딴 사람도 울렁증이 있다던데 오래간만에 정신 노동을 좀 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초에 보통 연말에 매년 나오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번에는 특별히 좀 한번 어떻게 세상이 바뀌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읽었는데 한 10장 읽었나? 잠이 와서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10장 있다가 말았는데 그 10장만 읽어도 아 이게 뭔가 세상이 이렇게 휙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구청장이 부지런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요. 굉장히 다른 읽어보신 분들이 꼭 저한테 또 일독을 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행정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책을 꼭 일독을 권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저도 끝까지 몇 시간, 1시간인가요? 작가님?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아유,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한데 하여튼 끝까지 버티면서 오래간만에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열심히 공부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강연을 해주실 최지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지혜 강사님은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이시며 동대학원의 소비자학과 석사 박사 과정을 전공하시고 인천광역시 같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다수의 강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최지혜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팀장님이 저한테 힌트를 하나 주셨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이 노원구청의 가장 핵심 인재 중에 인재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인재는 굉장히 인재인데 약간 나이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나, 요즘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런 거 제가 오늘 1시간 20분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핵심 강의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처님께서 책을 10장밖에 못 읽었다고 하셔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내년부터는 책을 조금 더 재밌게 쓸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고요. 근데 혹시나 책을 못 읽으셨더라도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핵심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센터장님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군요. 앞으로는 최지혜라고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김난도 교수님이 센터장님으로 계시고요. 저는 이 센터에서 10년 정도, 지금 10년 이상 정도 트렌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트렌드 코리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트렌드 코리아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나요? 이거를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학교에 있는 센터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쓰는 책 아니야?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절대로 그렇게 책 쓰지 않고요. 굉장히 충실하게 연구해서 이 책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있는 연구센터니까 기업들이 저희한테 연구 의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어떤 의뢰를 해주시느냐? 요즘 밀레니얼 세대 하는데 도대체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요즘 Z세대가 그렇게 핫하다고 하는데 Z세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이런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 소비자층을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나 라이프 스타일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라이프 스타일에 기반해서 마케팅 전략을 짜드리거나 혹은 신제품을 기획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략 보고서를 써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양한 방법론이 동원이 되는데 저희는 설문조사나 양적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보통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소비자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 같은 거 많이 하고요. 전문가 인터뷰도 하고 소비자 FG즈라고 해서 여러분은 좌담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제품 나오면 회사들이 좌담회 이렇게 하잖아요. 소비자분들을 대여섯 분 모셔두고 하는 좌담회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소비자분들 집에 카메라 설치해서 에스노그래피라고 하는데 관찰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연구를 수행을 하다 보면 요즘에 이런 변화가 있구나, 요즘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저희가 좀 똑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 결과를 담아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기업의 대외비 자료가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에 실을 때는 이 대외비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책이 쓰여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강의할 때만큼은 직접 수행했던 연구 자료라던가 혹은 사례라던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책보다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기업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보통 비밀 유지 서약서라는 걸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나 뭐 기업 어떤 벤치마킹 사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촬영하시거나 녹음하셔서 SNS에 올리시면 제가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썼기 때문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도 변화를 많이 겪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변화가 무엇이었느냐? 저희가 매년 책이 나오는데 1년에 딱 한 번 독자분들을 만나 뵈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홍보를 해드리는 이유는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하실 때 있으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하실 때 저희 유튜브 채널에 트렌드 코리아 TV라고 치시면 공식 유튜브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김 교수님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저희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더 유익한 정보, 저희가 그때그때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 결과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좀 공부하시는 기회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 해에 띠동물을 가지고 표제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마이티 마이스라고 표제어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M부터 E까지 해서 이렇게 10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이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작년 키워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조금 강조해서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작년 키워드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작년 키워드니까 이제 올해는 더 이상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렌드라는 게 사실 올해가 끝났다고 해서 그 트렌드가 사라지고 새로운 트렌드가 갑자기 등장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렌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 보는 트렌드는 2, 3년 정도의 주기를 갖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될 만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책을 보시면 요즘 트렌드 분석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 책의 유일한 차별점이 하나 있다면 책의 반 파트 정도가 작년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는지를 회고하는 회고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회고 파트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작년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키워드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책은 한 8월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10월까지 딱 2달 만에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쓰여지는데요. 제가 집필을 한 8월 정도 시작할 때 되면 저의 지인들은 항상 이제 책 쓸 때 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작년에는
올해 너 책 어떻게 쓸래? 정말 어렵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 지대한 건 알겠는데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있었을까라는 걸 분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작업을 했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대형 강의실을 빌려서 저희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아주 길게 했는데, 어떤 워크숍을 했느냐, 저희 책이 나온 지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나왔던 키워드들을 한번 쭉 바닥에 나열한 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이슈가 발발을 하면 이 키워드들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걸 분석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이후로 많은 기자분들이 이런 분석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멀리 못 가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로컬 경제가 중요해진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뭐 집이 중요해진다거나, 혹은 언택트를 필두로 하는 이런 온라인 거래가 증가한다거나,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해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얻었던 것은, 이런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길게는 10년 전 혹은 짧게는 2, 3년 전에 저희가 이미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한 번씩 했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표에 보시면 2010년에 떴다 우리 동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10년 전에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동네가 중요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2013년에는 나홀로 라운징이라고 해서 이게 집을 라운지처럼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집이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이미 있었고, 2015년에도 옴니채널 전쟁이라고 해서 채널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화두로 던져드린 적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2018년에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신조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말입니다. 근데 아무도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셀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서울대에서 만든 말이래,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를 예측하고 만든 말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연구를 쭉 해보니까 이 온라인 거래 규모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었고, 이 거래가 증가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세대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는 백화점 가는 게 너무 싫어요. 백화점에서 점원이 저한테 말 거는 거 진짜 싫어서 백화점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원이 나한테 말 거는 게 싫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컨택트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가 성장을 하겠다, 언택트 현상이 심화되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될 줄은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코로나라는 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방향을, 이렇게 살았던 방향을 종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조금씩 이러한 변화들이, 힌트들이 이미 있어 왔는데 그 변화가 확산되는 속도를 빠르게 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바꾼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확산되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 우리가 속도의 경제에 진입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켓컬리라는 업체 혹시 아시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 3년 전에 강의할 때만 해도 마켓컬리 아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마켓컬리는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상당히 주목받던 업체였고 핫한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마켓컬리를 주목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주부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로 마켓컬리의 소비자층이 50대, 60대, 70대까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비자층을 확장을 하려면, 보통 특정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장을 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근데 마켓컬리는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소비자층을 일반적으로 확장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속도의 그 경제에 진입하게 됐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10가지의 키워드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트렌드 코리아 팀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10가지의 키워드를 발표를 했는데요.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는 올 한 해도 우리가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히어로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C부터 O까지에서 10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노믹스입니다. V노믹스에서 V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바이러스의 V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새로운 경제를 V노믹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백하건대 이러한 키워드를 저희가 만든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일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V노믹스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뭔가 경제학적인 단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거시적인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소비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프트하고 재밌고 말랑말랑한 키워드만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경제학적인 느낌이 나는 키워드를 만든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왜 이런 키워드를 만들었느냐? 코로나 이후로 저희 센터에 굉장히 많은 질문, 다양한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한번 종합 정리하는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1번 키워드로 배치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뭐가 있었느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확진자 수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회복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V자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시기도 하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90% 경제라고 해서 100%의 회복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전망을 했느냐? K자형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양극화가 극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소비하시면서 현실에서 느끼실 텐데요. 최근에 소비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더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그 네이버나 혹은 카카오의 성장을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있어왔던 그런 변화들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을 잘 해왔던, 준비를 잘 해왔던 기업은 코로나19라는 직격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이 있고요. 이거를 준비를 하지 못한 기업들은 굉장히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K자형 회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유형을 나눠봤어요. 그래서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 5가지를 나눈 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면성이 높으냐 낮으냐, 혹은 대체성이 높으냐 낮으냐, 세 번째로는 기존 트렌드에 부합해 왔느냐,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5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빠른 회복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체성이 낮은 건데, 여러분 그 코로나가 비말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치과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치과는 다른 과로 대체될 수 있는 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빨이 아픈데 내과에 가서 고쳐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거나 확진자 수가 훅 줄어들게 된다면 치과에 가고자 하는 수요가 갑자기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V자로 회복을 한다라고 해서 V자형에 넣었고요. 두 번째는 U자형이라고 해서 완만하게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것 중에서는 성형외과하고 외국인 대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외국인 대상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외국인 환자만을 보는 성형외과의 원장님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가 조금씩은 증가하겠지만 이게 갑자기 V자형처럼 회복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물결형이라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수요가 급락을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을 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가속형이라고 해서 기존의 트렌드에 부합해 왔느냐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게 여기 다 들어가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홈트, HMR, 새벽 배송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역V자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특수를 약간 본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성형외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외국인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의 원장님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성형 수술이나 시술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 내국인 환자만을 보고 있었다면 제가 약간의 코로나 특수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다시 출근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환자 수가 증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역V자형이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 5가지를 나누면서 진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요, 이 개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같은 병원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와 성형외과의 회복 유형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같은 성형외과라도 내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환자를 보고 있었느냐, 외국인을 대상으로 환자를 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회복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업종이 어떻게 회복을 할까라는 거를 볼 때 조금 디테일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K자형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어떻게, 소비자들의 생활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K자형의 상승 곡선을 타느냐 하락 곡선을 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10년 동안 느낀 바로는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제가 고백하건대 올해 특히나 이런 공공기관이나 도서관 이런 데서 강의를 진짜 많이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트렌드는 그냥 기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공공 어떤 그 섹터에서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변화, 이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우리가 트렌드에 대응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레이어드 홈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큰 집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은 것 같다라고 해서 당장 다음 달에 50평으로 이사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한국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 다양한 기능, 집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레이어처럼, 그러니까 계단처럼 층층이 쌓이면서 이 집의 기능이 레이어드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레이어드 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레이어드에 따라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레이어라고 해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집의 기본 기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렇게 좁았나? 우리 집에 이렇게 쓸데없는 짐이 많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소비자분들이 2가지의 전략을 짜고 계세요. 첫 번째는 집에 있는 짐을 갖다 버리거나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파나요? 당근마켓,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군요. 네. 당근마켓에 팔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번째 전략은 그 짐들을 내 눈앞에만 안 보이면 돼, 이런 마음으로 쌓아두시거나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정리 열풍이 불고 있어요. 요즘 예능 프로 봐도 정리하는 예능 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룸과 팬트리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아파트의 알파룸이나 팬트리룸은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보면요, 이 알파룸과 팬트리룸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의 공간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번째로 응용 레이어라고 해서 집에서 원래 수행하지 않았던 기능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응용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수행하게 된 기능이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됐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집이 오피스가 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 한 해 그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보통 집에 책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재에.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책상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가 큰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막 오늘은 네가 써라, 내일은 내가 쓴다, 너 식탁에 가라, 뭐 식탁에 허리가 아프지 않냐, 막 둘이 난리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 이게 얼마나 가겠어, 코로나만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2달, 3달을 넘어가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싹 바꿨는데요. 보통 거실에 보면은 TV 있고 이렇게 소파 있고 이게 전형적인 거실의 모습이었거든요, 저희도. 근데 이 거실 인테리어를 싹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바꿨습니다. 실제 저희 집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책상을 2개를 나란히 두고서 마치 그 보이스피싱 업체처럼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일을 할 수 이렇게 있게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제가 이 사례를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우리 집도 애가 수업 들어야 돼가지고 거실에 책상 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작년에 또 이 가구 업체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매출이 코로나 이후로 잘 나고 있어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만 겪는 변화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번째로는 확장 레이어라고 해서 집의 기능이 동네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중요해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집에 언제 이사를 갔냐면 코로나 직전에 이사를 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사 가서 집 주변에 뭐가 있나를 보니까 집 주변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구청도 멀었고요, 도서관도 멀고 우체국도 멀고 뭐 식당도 멀고 이런 게 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어 라고 되게 불만이 많았는데 집 주변에 그럼 뭐가 있지? 라고 자세히 보니까 딱 2개가 있었습니다. 공원과 편의점. 근데 제가 코로나19 이후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진짜 내 생존을 위해서는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집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인프라의 조건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백화점, 영화관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프라의 조건에 공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조금 덜 줄어들 테니까 이제 집이 덜 중요하게 되나요?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선진국으로 성장을 할수록요, 의문화에서 식문화가 중요해지고요, 식문화에서 주문화가 중요해진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 집과 관련된 소비는 상당히 증가하던 추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집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구청이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민들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집에서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이거 조금 재밌으실 텐데 자본주의 퀴즈는요, 여러분 박세리 퀴즈라고 들어보셨죠? 네, 꼭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랑 약간 비슷한 나이대신 것 같은데 박세리 퀴즈는 이제 박세리 선수가 한창 활동을 할 때 그 활동 모습을 보고 자라서 최근에 이제 세계 무대를 필두로 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박세리 퀴즈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퀴즈를 거기다 빗대서 저희가 지은 말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본주의에 워낙 익숙하게 자랐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체화한 세대를 자본주의 퀴즈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자본주의 퀴즈에서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사례는 이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이날치 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굉장히 트렌드 하시네요. 요즘 잘 모르시던데 이날치 밴드가 요즘 굉장히 유명한데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날치 밴드는 한국의 전통 판소리를 가지고 재해석해서 퓨전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 이날치 밴드가 요즘 엄청 유명한데 이날치 밴드가 유명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날치 밴드가 지금보다 살짝 덜 유명했을 때 이날치 밴드를 발빠르게 캐스팅하셔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그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그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대박이 났다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이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댓글을 다는데, 혹시 MZ세대를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를 줄여서 M세대라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의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Z세대는 지금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 20대 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MZ세대들이 댓글을 다는데 특히 Z세대들이 어떻게 댓글을 다느냐, 이 영상 기획한 공무원 연봉 올려줘야 돼요. 이 영상 만든 사람 월급 더 줘야 돼요.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칭찬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영상 잘 봤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이렇게 칭찬을 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돈으로 보상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칭찬이지 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튜브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좋은 내용을 올려주시는데 이분이 그 광고를 안 붙이시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또 Z세대들이 출동해서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하죠. 제가 이 좋은 영상을 공짜로 볼 수는 없어요. 제발 광고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 앞광고, 뒷광고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크리에이터 분이 PPL을 하시는데 그 PPL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Z세대들이 출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PPL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마케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광고와 마케팅과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브랜드를 고를 때도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브랜드를 고른다라고 하면 그냥 기업이랑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친구들은, 자본주의 키즈들은 브랜드를 마치 친구를 사귀듯이 고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르는 거냐면, 이 브랜드가 나와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한가?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나와 생각이 같은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고,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컨텐츠 커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무튼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9cm, 무신사, W 컨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여기 입점한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 29cm 같은 데서 어떤 마케팅을 하시냐면, 자사의 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스토리,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지를 소비자에게 홍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더해서 이 브랜드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나? 이 브랜드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일치하나? 이런 거를 마치 친구를 사귀듯이 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MZ세대들, 자본주의 키즈들이 요즘 투자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들었던 신조어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임장 데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임장이라는 말은 아시죠?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를 임장이라고 하는데, 이 Z세대의 대학생 젊은 남녀 커플들이 손을 붙잡고 주말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은 집을 살 돈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장 데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을 동학개미라고 부르고 해외 주식하는 사람들은 서학개미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 군인들이 일과 시간 끝나고 스마트폰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스마트폰으로 주식 공부와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병정개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돈에 관심이 있는 세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욜로 한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심리학자분이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그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욜로 한다고 해서 나 앞으로 한 10년 뒤에도 욜로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욜로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식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혀 어색한 사고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요런 심리학자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현상을 이중적 시간관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기성세대는요, 자본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회주의를 떠올린다거나 뭐 시장주의를 떠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나의 담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키즈들은 자본주의를 내 실생활과 가깝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에 맞춰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는 거침없이 피보팅입니다. 피보팅은 원래 있던 말인데요, 농구에서 축을 고정한 상태로 방향을 바꿔서 공격하는 것을 피보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스타트업에서 차용을 하셔서, 이 스타트업은 조직이 상당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처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B의 방향으로 가보고, 이런 거를 A/B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피보팅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린 스타트업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스타트업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도 거침없이 피보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피보팅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핵심 역량 피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바탕으로 해서, 그걸 축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하는데, 동남아 여행 한 번쯤 갔다 오셨던 분들은 그랩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랩은 동남아에서 택시를 부르는 우버 같은 어플입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동남아의 관광객이 당연히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랩 회장님께서 어떻게 피보팅을 하셨느냐, 이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식재료를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택배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피보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랩이 살아남았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 피보팅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자원을 바탕으로 용도를 바꿔서 피보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이렇게 아무도 해외여행을 가지 않는 시대에 대한항공의 매출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여객기로 쓰던 비행기를 화물기로 발빠르게 피보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타깃 피보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깃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해서 피보팅을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트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뭐 하던 회사였냐면, 해외 여행객들에게 한국의 여행 정보를 알려주던 그런 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하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더 이상 관광객이 오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피보팅을 하셨느냐,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제품을 직구 대행해주는 그런 쇼핑몰로 피보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도 하시고, 정보 플랫폼이 아니라 쇼핑 플랫폼으로 아예 탈바꿈을 피보팅에 성공을 하셔서 최근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일즈 피보팅이라고 해서 판로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롯데호텔에서 작년에 한창 이 코로나가 심했을 때 사람들이 롯데호텔에 투숙을 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 호텔에 투숙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베딩 제품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뭐 프리미엄 베딩이라고 하면 베개, 가운, 이불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처를 호텔 내에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숙하지 않아도 그냥 사가지고 갈 수 있게 이런 판매처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피보팅에서 진짜 강조해서 드리는 건요,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개별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첫 번째, 아까 제가 피보팅은 축을 바탕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축을 찾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핵심 역량은 뭔가, 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뭔가, 이런 것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나만의 축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을 찾았다면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PC방에서 음식 배달한다라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아마 Z세대 자녀분 두고 계신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텐데, Z세대 친구들 사이에서 이 PC방이 맛집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예를 들면은 이 A PC방에 가면 떡볶이가 굉장히 맛있고, B PC방에 가면 뭐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이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PC방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거 먹고 싶으니까 그 분식을 시켜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PC방 주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PC방에 손님을 많이 모을까라는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내가 PC방 주인이지만 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음식점 사장님이 될 수도 있지, 이런 상상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PC방 주인이지만 나는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업체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지, 이런 상상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축도 찾았고 방향도 찾았다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여기 모여 계신 분들처럼 회사의 이제 핵심 인재이신 분들, 조금 의사 결정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던 사업 방향을 뭐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 규모의 경제에 살던 시대에는요, 사실 뭐가 중요했냐면 A부터 Z까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다음에 이 계획을 실패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속도의 경제에 진입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속도의 경제에서는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처하느냐, 그거를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피보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피보팅 해야지만 우리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롤코 라이프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Z세대의 소비자를 겨냥해서 저희가 만든 말인데요. Z세대, 그러니까 요즘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사는 모습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지 않나라고 비유를 해서 롤코 라이프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롤코 라이프에서 강조해드리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Z세대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할 때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하되, 롤러코스터 보시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한없이 길게 타지 않는 것처럼 언젠가는 끝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끝에서 오는 설레임과 끝에서 오는 미학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그 BC의 뮤직비디오인 깡 열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역시 있으시네요. 이 깡 열풍이 요즘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인기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작년에 굉장히 인기였는데, 이 깡 열풍을 Z세대들이 가지고 놀 때 제가 Z세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핸드폰으로, 이게 깡이 뮤직비디오거든요. BC의 뮤직비디오. 근데 그 뮤직비디오를 볼 때 핸드폰으로 가로로 보면 비극이고 세로로 보면 희극이에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뮤직비디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핸드폰 화면 가로로 보면 이 뮤직비디오 컨텐츠만 보이겠죠. 근데 BC가 몇 년 전에 이 깡 노래를 발표를 했을 때 이게 성공했던 노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보면은 비극인데, 그럼 왜 세로로 보면 희극이냐? 세로로 보면 댓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에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소위 말하는 드립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뭐 1일 3강한다, 1일 5강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하루에 B씨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5번 보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루에 5번씩 그 댓글창을 확인을 하면서 뭐 오늘은 뭐 웃긴 댓글 안 올라왔나? 오늘은 뭐 재밌는 드립 안 올라왔나? 이런 걸 확인하고 내가 더 재밌는 거 써야지 이렇게 막 참여하면서 그 댓글창이 마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이 깡 열풍 이런 걸 깡놀이라고 하는데 Z세대 친구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깡놀이 가지고 놀지 않을게요 라고 이 깡 열풍의 종료 선언을 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그 종료도 아니고 제가 봤던 글에서는 깡놀이에 사망 선고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망 선고를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상파에서 지상파 9시 뉴스 앵커가 요즘에 깡 열풍이 인기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깡 열풍이 인기랍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우리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Z세대 친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Z세대 친구들은 우리끼리 아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내 친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까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그 Z세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하신다는 화장품 회사에 가서 자문을 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저희는 이런 마케팅도 했고요 저런 마케팅도 했고요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저는 그런 마케팅 SNS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Z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케팅을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Z세대 친구들은 우리끼리 아는 문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끼리 놀아야 되는 그 놀이터, 플랫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롤러코스터를 한없이 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나 예능 보시면 항상 시즌제 로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예전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가 하나 인기가 있으면요 그 주인공이 죽을까봐 이 드라마 끝날까봐 사람들이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래서 방송국에 막 전화해가지고 제발 연장 방송 해달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죽었던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여기까지 깔끔하게 끝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요즘 롤코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Z세대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보면요 다 한정판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없네요. 아무튼 그럼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최근에 그 농심에서 만든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농심에서 만든 라면인데요. 이게 어떤 라면일 것 같으세요? 너구리 라면이에요. 근데 이 너구리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이 너구리를 뒤집어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뒤집혔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외국인이 너구리 라면을 외국에서 먹었는데 그거를 우연히 뒤집어 봤더니 알파벳 R, T, A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 라면을 RTA라면 이렇게 애칭을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농심에서 그거를 발빠르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이 RTA 한정판 패키지를 만드셨는데 이게 Z세대 친구들 사이에서 열광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길게 팔지도 않아요. 한정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농심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제품의 패키지를 바꿔서 한정판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RTA 라면이 인기가 있다라는 거를 캐치하시자마자 단 몇 달 만에 이런 패키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그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진지하지 않게
함께 재밌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요. 요즘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유튜브 채널 많이 이용을 하시고, 청주시청인가요? 거기는 굉장히 핫한 유튜브 스타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사에 가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과장님들이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 이제 신입사원이나 혹은 그 대리님들한테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코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이미 그들한테는 재미없는 마케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오는 그런 실무자들에게 조금 더 권한의 범위가 넓어져야 우리가 이런 롤코 세대에게 알맞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하운입니다. 오늘 하루 운동을 줄여서 오하운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인스타그램에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를 줄여서 오하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차용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운동합니다를 줄여서 오하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운동 종목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등산, 골프, 러닝, 사이클, 요가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특정 종목을 비하하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대학생들이 태권도를 그렇게 핫하게 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내가 Z세대는 잘 모르지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요즘 대학생들이 탁구를 그렇게 열심히 친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종목을 비하하고 싶은 게 절대로 아니고요. Z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운동, 세상의 모든 액티비티를 지칭하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MZ세대들이 좋아한다는 요즘 운동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지?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걸 분석한 결과가 오하운입니다. 첫 번째 특징,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상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사진이요, 정말 진지하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Z세대 대학생 친구들이 등산 간다고 할 때 등산복 입고 등산 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뭐 입고 등산 가나요? 레깅스. 구청장님 아주 핫하십니다. 네, 레깅스 입고 가요. 네, 맞아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알록달록한 이런 레깅스 입고 갔거든요. 레깅스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 입고 저기 등산 정상 가가지고 파란 하늘 배경으로 사진 찍으면 사진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산 정상에 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막 100m, 200m씩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많고, 골프웨어를 떠올려 보세요. 골프웨어가 얼마나 예쁩니까? 골프웨어 입고 라운딩 가서 사진 찍으면 인생샷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Z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러닝 행사나 마라톤 행사, 요가 행사, 사이클 행사 이런 데 가보시면요, 전문 사진 작가가 꼭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 행사의 중요한 취지이겠으나, 거기에 더해서 이 참여한 사람들을 얼마나 예쁘게 찍어주느냐가 행사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떠한 행사를 기획하신다면 꼭 전문 사진작가,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하나의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오하운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운동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실 요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살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 취직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인턴 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서울대 학생들조차도. 그리고 요즘 집값이 비싸니까 결혼도 못하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는 없지만 서울의 봉우리 하나 정도는 내가 정복해 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 수는 없지만 하프 마라톤 정도는 한번 내가 뛰어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이들이 느끼는 이러한 작은 성취감이 예전에 우리가 스포츠나 운동하면 떠올렸던 경쟁해야 되고, 남들을 이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꼭 1등 해야 되고, 금메달 따야 되고, 이런 데서 오는 성취감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성취감이냐?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경쟁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성장하는 기분을 통해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요. 러닝 전도사라고 해서 안정은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이 뛰는 크루들이랑 뛰기 전에 하는 선언문을 제가 직접 받아서 안정은 씨한테 직접 받아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하라거나 내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나와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는 내가 되라거나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1등을 쟁취하고 싶고 막 이런 데서 오는 성취감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조금 성장시키면서 느끼는 성취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하운의 핵심은요, 운동이 핵심 키워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이나 그런 걸 기획을 했을 때 그 참여한 사람들을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느냐,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N차 신상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2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 약간 눈빛이 나 노원구청의 핵심 인재야, 날 무시하는 거야, 약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100만 원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겠죠. 정답은 14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팔면 내가 4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정답이 100만 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소비를 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진짜 많이 주세요. 근데 최근에 주시는 질문들이 뭐냐면 요즘에 Z세대 친구들이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명품을 많이 사나요? 이런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 이면에는 리셀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면서 내가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걸 언제든지 80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나는 20만 원짜리 티셔츠를 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리셀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중고를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중고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성세대는 중고라고 하면 여러분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거 생각나시죠? 네, 안 나신다고 하시려고 막 지금 고개를 참고 계시는데 생각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바다 운동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중고라고 하면 왠지 막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사야 되는 것 같고 남들이 쓰는 건데 약간 찝찝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성세대신 거고요. 이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이 몇 번을 썼더라도 나에게 첫 번째 경험이면 그건 신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N차 신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희가 이름 붙일 때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고심을 거듭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N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즘에 그 물질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현대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소비자들이 경험을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경험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예시를 많이 드냐면요,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한다거나 뭘 배운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 경제의 예시로 많이 드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MZ 세대들이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N차 시장이 커지면서 물건조차도 경험을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는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 소유라고 생각을 했고 내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MZ세대는 그게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걸 한번 경험하고 다시 팔고 또 다시 사고 또 경험하고, 그러니까 물건조차도 경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N차 신상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아까 플랫폼, 이들끼리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즘에 당근마켓 어플 켜보시면요, 물건을 거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동네 분들이 동네 소식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뭐 강아지 찾아요, 뭐 고양이 찾아요,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고, 맛집은 어디예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동네 생활이라는 그 코너가 따로 생겼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당근마켓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그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올릴 때 카테고리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를 설정하셨냐면 처음에는 쇼핑 카테고리로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 초에 이 카테고리를 변경하셨습니다. 뭐로 변경을 했느냐? 소셜 카테고리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당근마켓이 처음에는 우리 쇼핑 플랫폼 할 거예요 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우리 쇼핑 플랫폼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같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는 SNS 같은 채널이 될 거예요, 이런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근마켓뿐만이 아니라 번개장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혹은 비슷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어하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한 다음에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이 커뮤니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차 신상은요, 단순히 우리가 중고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우리가 그 메이저 시장이라고 하는 새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어떤 유통 채널에 맞먹는 아주 중요한 채널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CX 유니버스입니다. CX는 컨슈머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CX 전에는 사실 UX가 중요하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예전에는 UX가 중요하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CX가 중요하다고 할까? 제가 이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X는요, 제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핸드폰을 쓴다라고 했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그 순간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용자가 되는 그 순간에만. 그래서 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나? 그거를 편리하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CX는 소비자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쓴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스마트폰을 쓰려면 일단 사러 가야겠죠. 그래서 그 매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장을 제가 들어갔을 때 그 매장에서의 어떤 풍기는 느낌, 공기, 냄새, 혹은 그 매장의 직원이 점원이 저를 대하는 태도, 점원의 말투, 표정, 눈빛 이런 게 다 저의 경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X는요, 주목해야 되는 것이 구매 전, 구매, 사용 후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하도록 그 경험을 디자인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LG 베스트샵 같은데 이제 사러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1층까지 갈 때 그 엘리베이터에서의 경험은 어떠했는가? 사실 예전에는 그 짧은 순간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한 순간조차도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의 경험은 어떠했나? 혹은 1층에서 2층까지 갈 때 계단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 UX 부서에서 CX, UX 부서를 없애고 CX라는 말을 달고 있는 부서들을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명품 마케팅 하시는 마케터 분이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CX가 프리미엄 시장, 명품 시장에서는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VIP 고객이라는 사람들은 브랜드의 불편한 경험을 했더라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다른 브랜드로 그냥 떠나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이 컴플레인을 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아깝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VIP 고객이나 프리미엄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데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 고객들이 떠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CX 관리를 면밀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CX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런 시사점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공공기관에서도 빅데이터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제 기분, 제 감정, 감성 이런 것은 숫자로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스몰 데이터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스몰 데이터에는 뭐가 해당이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를 1대1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터뷰로서 인사이트를 얻어낸다거나 혹은 그 사람을 관찰해서 어떤 동선을 파악해 본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생체 정보를 우리가 조금 수집을 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로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스몰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 스몰 데이터가 적절하게 융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의 CX 유니버스, 우리 구청만의 CX 유니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MBTI 테스트라는 게 유행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역시 트렌디하십니다. MBTI 테스트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MBTI 테스트 말고도요 요즘 다양한 테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슬리퍼에 비유하는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너는 삼선 슬리퍼 같은 사람이야. 너는 털실레아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막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털실레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과일에 뭐 비유하는 그런 테스트도 있고 브랜드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브랜드를 마치 친구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는 구찌 같은 사람이야. 너는 샤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Z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삼아서 이러한 테스트를 많이 하지만 특히 Z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테스트가 열광하는 데는 보다 심도 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가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첫 번째 이유.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그들의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가 학창시절일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훌륭한의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직해라 이런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그런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다음 세대라고 하는 X세대는요. 그들의 자녀인 Z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공부를 좀 못해도 좋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라. 네가 잘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라고? 내가 잘하는 일을 하라고? 뭐가 좀 더 막막할 것 같지 않으세요? Z세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길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지만요. Z세대는요. 평생 동안 하나의 직업만 갖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세대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지?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이런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요즘에 학교도 못 가고 수업도 이렇게 줌으로만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상태가 괜찮은 건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화장이 괜찮은 건지, 옷은 괜찮게 입고 있는 건지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주 오래전에 락강이라는 심리학자 분께서 거울자라는 개념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지금 괜찮구나, 내가 지금 옷이 입은 게 어떻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러한 거울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고 이러한 테스트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할 때 좀 남편을 많이 팔기는 하는데 남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저 남편이 자기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애플워치를 딱 차고 나타나더니 요즘 애플워치의 심전도가 숫자로 파악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는 거를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 나 진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한 30분이 지나니까 그 숫자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걸 또 보여주면서 자기 이제 괜찮아진 것 같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내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는 나 스스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컨디션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에 의존을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제가 아동학 박사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Z세대 다음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초딩 정도 되는 친구들이 되겠죠. 근데 이 알파 세대는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AI 스피커랑 가깝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AI 스피커가 나의 취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소비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조금 간단한 형태기는 하지만 이런 그 테스트를 이용한 마케팅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MBTI 테스트에 기반해서 뭐 당신이 가야 되는 도시라거나 여행지라거나 써야 되는 카드라거나 화장품이라거나 이런 거를 추천해주는 마케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MBTI 테스트를 했는데 신한카드를 써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MBTI 테스트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엄밀한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신한카드 써야 되나 보다 당장 가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나 상품을 추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휴먼 터치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출근을 하면 학생 식당에서 보통 밥을 먹는데요. 저는 학교가 직장이니까. 근데 학생 식당에 이렇게 투명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식당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투명 칸막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밥 먹으면서 대화하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근해서 유일한 낙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동료들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도 못하게 하니까 너무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었는지 최근에 AI 스피커를 서비스하시는 업체에서 사람들이 AI 스피커에 어떤 말을 많이 하나 이런 걸 조사하셨는데 상위권에 있었던 말들이 날씨 알려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런 감정적인 단어였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비대면 상황이 확산이 될수록 사람들이 사람에게서만이 느낄 수 있는 온기 혹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휴먼 터치의 어떤 그 영역을 더 원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 확산이 될수록 이러한 그 휴먼 터치 영역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휴먼 터치라는 키워드를 마지막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 이런 언택트 비즈니스가 확산이 되면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면 다 비슷비슷해졌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들이 비슷비슷해질 때 휴먼 터치 서비스를 누가 잘 하느냐가 차별화의 포인트가 역으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마켓컬리 예시를 많이 드는 편인데 작년에 마켓컬리 직원분이랑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켓컬리에서는 첫 구매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나래비를 세운 다음에 랜덤으로 유선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뭐 혹은 마켓컬리 그 택배 분이 좀 불친절하지는 않았는지 주문하신 거는 마음에 드는지 뭐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CX 관리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첫 구매를 한 고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마켓컬리를 쓸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처음 구매를 해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결제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VIP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VIP도 아닌 저를 위해서 회사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준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감동적이겠죠. 근데 마켓컬리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휴먼 터치 서비스가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품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휴먼 터치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전화 통화를 한 고객이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구나 마켓컬리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서 휴먼 터치 서비스를 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전화로나마 휴먼 터치 서비스를 함으로써 다른 그 여타의 어떤 새벽 배송 업체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하고 계신 어떤 이 공간이 아주 중요한 휴먼 터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아까 제가 CX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숫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인사이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인사이트, 직접 대면하면서 휴먼 터치 서비스를 하면서 느끼는 인사이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숫자 데이터에 그 비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해서 10가지의 키워드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 올 한 해도 경기가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의 키워드가 여러분의 업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내년도에 히어로 되시는, 올해 히어로 되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최지혜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중간에 방송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트렌드 코리아 2021 공동저자 초청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